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내수, 즉 국민들이 돈을 쓰고 경기가 순환해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수 좀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취업난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 취업하러 해외로 눈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본 취업도 많이 는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로 눈을 돌리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스티븐 리 총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연휴가 꽤 깁니다. 명절 맞이 보이스피싱 기승할 거라 예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예방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오늘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수사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이 세일 행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들이 소비가 되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행사죠.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한국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엽니다. 한 달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을맞이 쇼핑 축제, 여러 가지 가을맞이 행사로 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의도는 내수 진작입니다. 돈이 잘 돌고 좀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목표인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북핵, 사드 여파로 외국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국내 소비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효과 어떤 것들 가늠해 볼 수 있고 어떤 것들 조금 보완해야 될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학회장 맡고 계시죠.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사실은 작년부터도 있었고 그전에도 비슷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사실 작년에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세일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합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또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의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 역시 내수 진작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의 좀 활성화 이런 것들이 목표일 텐데요. 지금 최장기간 추석 연휴도 껴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시기가 좋다. 이번에 하는 거 좀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또 경제 쪽에서는 반대로 보기도 하고요. 이번 셀 페스타 소비자들 반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이 사실은 이제 최장 연휴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알려진 거로만은 해외로 지금 많은 우리 내수 우리 소비자들이 바깥으로 지금 나간다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밖에서 돈을 쓰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돈을 좀 쓰게 만들기 위한 이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만약에 좋은 상품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에서 세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국내에 머무르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해외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요즘은 관광이라는 것이 쇼핑 관광이 사실은 이제 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이 변화되는 어떤 트렌드에는 정부가 발맞춰서 어떤 정책적 지원 또 이런 어떤 세일 페스타, 세일 축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상황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북핵, 지금 사드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좀 낮아졌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이런 환경들 분위기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이번 행사는 사실은 이제 여러 면에서 조금 어떤 시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적절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이 우리 관광객이 줄을 이뤘는데 일단 중국 관광객이 이제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북핵 리스크 때문에 일본 관광객도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최근에 행사들이 많이 이제 취소되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또 국내 소비자들은 또 해외로 또 많이 나가고
해외 관광객들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행사가 그 성과가 좀 예전만큼 또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 교수님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될 것인가, 잘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예산도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투입하고요. 홍보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어느 정도다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정부가 이제 좀 예산 투입도 많이 하면서 작년에 지금 유통 제조 서비스에서 한 341개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네. 올해 한 400여 개 업체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전통 시장도 참여하는 전통시장들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여 어떤 기업 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정부 예산도 좀 11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뭐 참여 업체도 늘었고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텔레비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소비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도 알려졌는데 올해는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대자동차는 승용차도 좀 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인으로. 좀 이런 방식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네, 뭐 가전제품이나 특히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가격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기 있는 차종을 세일한다 그러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인기 있는 차종이 아니고 부진 제품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어떤 세일이라 그러면은 아마 아무래도 그 효과가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세일 행사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때 정말 소비자들이 잘 찾고 인기가 있는 이런 상품들에서 어떤 세일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 성과는 크지 않을까 봅니다. 예, 참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세일해야 뭐랄까요, 소비 유도가 되는 거죠. 뭐 재고 처리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도 지금 80% 할인까지 내세우기도 하는데 사실 한국 유통업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대형마트 위주이기도 하고 지금 유통업체들이 조금 이번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번 이런 그 세일 행사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유통업체가 사실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유통업체의 상품들은 제조업체가 납품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세일 행사는 유통업체가 혼자 주도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납품업체, 제조업체하고 충분한 좀 협의해서 이런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래야 어떤 그 성과가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 여러 가지 특히 의류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이 바뀌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일폭이 사실은 클 수가 있고 제조업체들도 재고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하고 같이 좀 이렇게 협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제품 처리도 잘 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예, 정말 단순한 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층적인 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과도 얼마 전에 이 중소기업 정책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사실 중소기업 납품 앞에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지만 정부가 촉진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뭐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지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내수가 지금 얼어붙고 있고 이런 세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자꾸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은 자꾸 깎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예전보다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비용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세일을 이루어져서 이게 박리 담의 효과를 잘 나타내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혹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제조 납품업체, 특히 중소기업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 이 비용 부분들을 잘 시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떤 비용 전가를 통해서 이러한 또 불이익이 크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브랜드력이 있는 상품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소기업 제품들이 좀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행사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냥 소문만 난 잔치가 아니라 또 이 소수에게 집중된 잔치가 아니라 모두가 좀 누릴 수 있는 잔치로 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이거 좀 해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이제 적용해서 굉장히 이 내수에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맥락이다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좀 본질적인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은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 이런 행사들이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추수감사절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대폭 할인 행사를 해오는 전통적인 하나의 어떤 보면은 미국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 보면은 이게 시즌이 바뀌는 때입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넘어가고 또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품들이 많이 이제 교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 기업들은 그때 재고를 앉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많이 큰 폭의 어떤 그런 할인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고를 부담을 줄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할인 정도가 상당히 이제 크고 이래서 미국 국민들한테는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던 내년을 위해서라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게 좀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은 이제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세일 행사, 뭐 미리미리 구입해두는 이런 어떤 소비 유도 같은 것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부상 이 적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흑자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난다. 그간의 적자를 메웠다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배려, 그다음에 유통업에 좀 쏠려있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기보단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어떤 좀 계기를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가 어떤 이런 세일을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정부가 주도하다 보면은 숫자라든가 이런 성과 같은데 이렇게 너무 집착하게 되고 이러면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세일 정도라든가 어떤 참여 기업들은 결국은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참여해야만이 그게 품목도 그렇고 세일 정도도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유통업체가 이런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제조업체, 납품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비용 전가라든가 무리한 세일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정부가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수 진작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의 효과를 얻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잘 협조하고 협업하고 이런 소통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 당국자들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앞서 인터뷰에 등장한 것들 혹은 여러 가지 경제 이슈와 뉴스 듣다가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방송에서 정성스럽게 소개하고요. 이 방송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일컫습니다.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축제라고 합니다. 이날 굉장히 많은 세일이 진행되는데요. 이 세일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각종 상품, 그동안 사야지 혹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대거 구매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소비가 미국 연간 소비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따서 내수 진작 소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게
또 여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숙제 풀어야 할까요? 또 세일 행사하면 유통업체는 좋지만 유통업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체들은 또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도 앞서 인터뷰에 지적됐죠. 이런 부분들 보완되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라 정말 소수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쇼핑몰 등 160여 개 업체 4만 8천여 개 매장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 펼쳐진다고 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번엔 좀 아껴두었던 벼러두었던 소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의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고삐를 계속 꽉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지난달 9일에 한 번 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했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다시 또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니까 이제 세무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한 건데요. 네. 지난번 세무조사 때에는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탈세와 불법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렇게 해서 한 286명 조사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그리고 부산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중에서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또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302명을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한테 시가 30억 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부터 개포 주공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세 채를 산 성형외과 의사. 이분은 보니까 소득을 굉장히 적게 신고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아니면 자금 출처가 약간 불분명하다는 건데, 그런 분 외에도 연봉이 수천만 원 수준인데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월급쟁이,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촘촘히 밝혀내야 될 궁금한 것들이 많네요. 가계 여유 자금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 관련한 문제들 때문일까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2분기 자금 순환 자료를 냈는데요.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순 자금 운용 규모가 10조 5천억 원, 그러니까 1분기보다 3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건데요. 여기서 순 자금 운용이라는 거는 예금이라든가 보험, 주식 투자 이런 걸로 굴린 돈에서 빌린 돈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입장에서 보면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한국은행은 이렇게 여유 자금이 줄어든 이유로 신규 주택 구입이나 기존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2분기에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 부산 이런 곳에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여윳돈도 줄었다는 건데요. 반면에 이 정부의 여유 자금 보니까 14조 5천억 원, 이건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최대인데요. 1분기에 6조 6천억 원과 비교해봐도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건 재정 조기 집행 때문인데 이제 1분기에 돈을 많이 풀면서 2분기에는 집행 규모가 좀 줄었고 또 거둬들인 세금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예. 자, 실제로 2분기 주택 구입 부담을 봤더니 5년 최고. 이건 어떤 통계입니까? 이 주택금융공사가 산출하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25%가 필요한 경우 이 지수가 100이 되는 건데요. 네. 100을 기준으로 이제 지수가 높을수록 중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이 높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지수를 보니까 2분기에 60.1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거는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5년 만에 최고입니다. 지수가 오른 거는 이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아파트 중간 가격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랐고 대출 금리도 2.77%에서 3.22%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국 평균 수치고요. 이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07.2로 가장 높았고요. 제주도가 87.7 그리고 부산이 7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저출산 문제 장기적인 문제고 필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긴 한데 출생아 수 보니까 계속 낮은 상황이네요. 네, 이 통계청 자료 보니까 7월 출생아 수가 29,400명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4,500명 줄어든 겁니다. 7월만 쭉 놓고 보면 이게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6월에도 28,900명 수준이었는데 2달 연속으로 3만 명을 밑돈 겁니다. 이거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인데요. 출생아 수 보면 2015년 11월에 3.4% 늘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2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혼인 건수도 줄었습니다. 7월에 19,000건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10.4%나 감소한 거거든요. 7월 기준으로 혼인 건수 1만 건대로 떨어진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7월 보니까 윤달이 있었는데 윤달에는 보통 결혼 피하잖아요. 네. 그런 요인이 좀 컸고요. 또 여기에다가 25세부터 34세까지를 결혼하는 주 연령층으로 보는데 이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 경제에 있어서 눈에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인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도 이제 1,000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밝혀졌는데 인구 계속 줄고 있네요. 네, 사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타보면 서울 인구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통계상으로 보면 계속 순위추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에서 전출을 한 인구를 뺀 순유출 인구가 8,991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3월 이후에 이 8년 6개월째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집값 비싸고 또 전세값도 치솟고 이러니까 못 버틴 이들이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많을 테고요. 또 고령화되면서 은퇴한 이들이 서울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밖에 보면 이제 대구와 울산에서도 각각 1,900명, 1,500명가량씩 순유출됐고요. 반면에 경기도로는 1,800명가량 순이입됐고 이제 세종시와 제주도로도 2,000명 이상씩 순이입됐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이사 온 이들이 계속 유입이 된 요인이 크고요. 네. 세종시는 지역균형 발전으로 이제 정보부처를 대고 옮겨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난 추세고 제주도는 요즘 이주 수요가 많은 곳 중에 하나니까 계속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예, 정말 인구 변화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군요. 창업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굉장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별로 시큰둥한가 봅니다. 이 국세청이 국세통계 자료로 청년 창업 활동을 분석을 해서 이제 오늘 자료를 냈는데요. 지난해 청년 창업 보니까 22만 6천 개였습니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2,400개 감소한 건데요. 전체 창업에서 청년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사이에 23.9%에서 22.9%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중은 1.7%로 5년 사이에 0.01%포인트 늘긴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때문에 청년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창업 연령이 좀 낮아졌다는 건데요. 30대 초반이 전체의 52%를 차지해서 절반을 넘긴 했지만 비중 자체는 5년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비중이 각각 0.2%포인트 그리고 2.9%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어린 나이에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창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3.3%를 기록해서 5년 전에 비해서 1.5%포인트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니까 이제 통신 판매,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인 건데요. 이런 통신 판매 업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식 음식점, 상품 중개, 카페, 의류 소매, 이런 업종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이 국세청의 부동산 투자 세무조사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연이어 고강도 대책 내놓고 있고 여기에 세무조사까지 나서면서 이 투기 세력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까지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집값 잡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 세금 탈루는 집값이 오를 때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상관없이 평소에도 단속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원칙적인 측면을 다시 봐야겠군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조금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 취업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쏠리는데요. 이른바 공시족으로 불리죠. 이렇게들 쏠리는 이유 뭘까요? 바로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또 해외에 나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조금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엔 좀 여건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국내에 미국 유수의 대학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죠. 오늘은 그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스티븐 리 총장 연결해서 좀 청년 취업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티븐 리 총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님.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하는데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미국 학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에 있는 페어팩스 시에서 인접한 그런 그 도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2014년에 두 학과로 개교를 했고 그 현재는 6개 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 네. 연간 학생 수가 한 약 10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외에 유타대, 뉴욕 주립대, 켄트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학들은 사실 좀 글로벌한 캠퍼스이기 때문에 더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경제 상황에도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도 배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현재 4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외에 지금 말씀하신 뉴욕 주립대, 유타대, 켄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 목적을 보게 되면은 크게 3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국내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둘째는 그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비롯해서 외국 대학을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더욱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로 유입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셋째는 그 외국 대학과 한국 기업이나 기관하고 이제 협력 증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그 외국 대학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습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그 환경이 다국가 다민족 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육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감각을 키우면서 또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학생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죠. 네, 정말 이 국경 없는 시대에 정말 적합한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외국 학생들에게도 한국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는데 총장님 교육기관에 계시니까 이 문제 더 머리 아프시겠지만 지금 취업난 젊은이들 문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해법이라든가 문제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또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좀 그런 면에 대한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예, 그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참 심각한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 경는 이미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은 아직 세계화 되지 못한 면이 좀 있고 또 경제 또한 세계적으로 그 유동성이 아주 강한데 인구는 그렇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는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미국 대학이면서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취업 무대를 한 그 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학 기간에 한국 내는 물론이고 미국의 이제 은행, 기업체, 연구소, NGO, UN 본부에까지 가서 이제 경험을
쌓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그 수학 기간에 1년은 또 미국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 현장에서 식견을 쌓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각자의 그 현지 경험과 또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세계적인 사고와 경험을 하게 되죠. 예, 정말 이 눈을 좀 넓혀라라는 말,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지금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육도 여러 가지 활동에서 증명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년 실험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장님께서는 미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학생들과 또 스스로를 비교해서 이렇게 교육자로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배우시기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좀 그 미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셨던 과정과 지금 젊은이들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자유롭다고 할 수는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박사까지 미국에서 하고 거기서 쭉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왔는데요. 네. 저는 예를 들어 뭐 학원을 다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대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만 다닌 적이 없습니다. 꼭 일을 그 학교 내에서 했던가 밖에서 꼭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금전적인 것보다는 미국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제 생각은 뭐 특별히 나쁜 일만 아니라면은 모든 그 경험은 그 청소년 시절에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일하고 상관없이 조직 생활에 대한 경험도 쌓게 되고 또 아울러 책임감도 키우고 견문을 넓히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제 이해력도 많이 강화되고 또 소중함을 인식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학문적 지식 외에 어떤 삶의 지혜나 사회적인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특이한 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수업에만 충실하면은 부족하다. 예, 그 수업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학점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수업 외에 과학 외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조금 다르게 좀 크게 보고 그런 수업 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거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경주마처럼 이 시험 합격으로 달려가지 마시고요. 야생마처럼 좀 힘들고 두렵지만 많은 경험들을 쌓아라라는 말 아주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눈을 멀리 넓게 바라보면서 전 세계로 진출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이제 기회를 갖는 것도 좋고 생각해 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누구에게나 이제 적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같은 길을 누구나 다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교육과 아울러 그 적절한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개인의 이제 정신적인 요소가 이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시각을 좀 키우고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한국 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잘 배우는데 좀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에 임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이 뭐 그룹 스터디 이제 뭐 해외 취업을 위해서 그룹 스터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정보 교환 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취지는 좋지만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면 또 독립성과 창의성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죠. 거기에 그냥 맞춰서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는 좀 본인의 독립성과 창의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좀 개성을 개발을 하고 또 신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지금 하신 말씀 독립성, 창의성이 정말 세계가 원하는 인재, 또 새로운 취업날의 탈출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총장님 바쁘신데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스티븐 리 총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TV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다양한 경제 범죄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책을 만들면 그 예방책을 비웃듯 또다시 진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예방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 매주 수요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사상 최대의 연휴다, 휴가가 길다라고 해서 빈집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이런 연휴 명절을 맞이해서 또 보이스피싱도 기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문자 받았거든요. 전 국민한테 문자도 보내셨는데 어떤 예방 활동들 하고 계십니까? 예, 명절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보니 사기범들도 부지런하게 범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금감원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대부 행위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9월 5일부터 어제 9월 26일까지 소비자 민원이 빈발한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요. 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현금 출납이 증가하고 영업점이 혼잡해서 금융사고나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해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민 대상 대출 비행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실생활 밀착형 홍보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국민 대상 문자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 못 받았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받으신 분들 꽤 많다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실생활에 밀착해야 사실은 더 예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전에 노래도 만들고 또 소주병 홍보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명절 대비 실생활 밀착형 홍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송을 네. 벨소리로 제작해서요. 귀성길에 부모님 핸드폰에 설치해 드릴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40대, 50대부터 대출 빙자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기획하게 되었고요. 네네. 전화가 와서 벨이 울릴 때마다 부모님들께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예, 자, 이 전화 벨소리 따르는 게 아니라 전화 벨소리 자체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송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노래죠? 예, 가수 이해란 씨의 히트곡인 100세 네. 인생을 개사한 보이스피싱 안 속는다 전해라입니다. 아, 예, 이거 사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캠페인으로 한번 내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렴풋 뭘까 싶을 텐데요. 벨소리 이걸로 깔면 정말 보이스피싱 예방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전화해서 대출해줄게 돈 보내라 하거든 뻔하다 보이스피싱 안 속는다 전해라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고 돈 보내라 하거든 내 자식이 대한민국 경찰이라 전해라 당신 자식 납치했으니 돈 보내라 하거든. 네, 저희도 이거 캠페인으로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흥겹죠. 갑자기 경제 프로 하다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할 텐데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송입니다. 가수 이해란 씨의 노래인데 무료로 배포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부모님 핸드폰에 이거 벨소리로 깔아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벨소리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피해 예방 코너에 있는 홍보 제작물 게시판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네네. 더 많은 분들이 벨소리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였고요.
금감원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 매체와 카카오톡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뭐 젊은 분들은 괜찮아라고 할 텐데 의외로 젊은 여성들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좀 한 번씩 챙겨봐 주고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도 이 기회에 한 번쯤 가보시면 어떨까요? 예방 아주 중요합니다. 자, 추석 명절 굉장히 깁니다. 최장 열흘도 얘기되고 있는데 이 명절 동안은 사실 관공서 쉬는 데도 많고 해서 이때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휴 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거래 은행이나 경찰청 112 번호로 전화하셔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12 경찰에 전화를 거시거나 이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거셔서 보이스피싱 피해 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신고하셔야 좀 여러 가지 구제받을 길도 많이 열립니다. 금감원 1332 번호도 저희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명절 동안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는 운영을 합니다. 명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1332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10월 3일부터 5일 그리고 8일을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고요. 네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월 1일과 2일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네. 전화하실 때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3번을 누르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예, 3, 4, 5일 그리고 8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112 경찰은 항상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있거나 걱정되시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여러 홈페이지들 알려주시죠. 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나 네.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털 와이즈 유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희 금감원 공식 블로그에서도 보이스피싱을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사기 유형과 대처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자주 말씀드리면 꼭 잔소리처럼 들리기는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나도 언젠가 당할 수 있어 라는 걱정과 그런 두려움 혹은 조심스러움이 있다면 예방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 수익도 잘 보장해야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공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활성화 기대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867님, 9246님 감사드리고요. 8106님도 경기 활성화 기대하고 계시네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